이복에 소리 나지 않게 입부터 막아. 당장 가만히에 쳐넣고 굴러야 한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야심한 시각, 정적을 깨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건장한 산의 셋이 담벼락을 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커다란 멍석과 밧줄이 들려있고 복면 사이로 번뜩이는 눈빛은 흡사 굶주린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마을 어귀, 남편을 잃고 홀로 정막을 지키던 과부 연하의 방 앞입니다. 문창살 너머로 비치는 가녀린 등 뿔 하나의 의지에 바느질하던 여인은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의 손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둘러엎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명 이 소란을 들었을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집집마다 불이 꺼진 채 죽은 듯 고요합니다.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이 기괴한 납치극. 한 여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괴되는 듯한 이 끔찍한 위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사실 현대인들이 들으면 뒷목을 잡을 만큼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유교의 굴레 속에서 이 납치극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유일한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조선시대 한 번 혼인한 여인은 남편이 죽더라도 평생 수절해야 했습니다. 재혼은커녕 다른 남자와 눈을 맞추는 것조차 가문의 수치로 여겨졌고 국가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제가한 여자의 자식은 과거 시험조차 볼 수 없게 못 박아 두었습니다. 즉 남편이 일찍 죽으면 그 여인은 평생을 산송장처럼 독수공방하며 늙어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 법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던가요? 연하는 사실 이웃 마을의 가난한 선비 진우와 어린 시절부터 정을 통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정략 결혼으로 원치 않는 혼인을 했고 혼인한 지 반년 만에 남편이 병사하며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진우는 매일 밤 연하의 집 담벼락 너머로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선의 법대로라면 두 사람은 평생 마주 앉아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때 마을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진우에게 은밀한 제안을 건넵니다. 이복의 진우, 자네가 진정 그 아이를 살리고 싶다면 방법은 하나뿐이네.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법이 눈 감아줄 사고를 만드는 수밖에. 그것이 바로 보쌈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낯선 남자가 과부를 강제로 납치해가는 범죄의 형태를 띠지만 실상은 사회적 비난과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연출된 가장된 폭력이었던 것이죠. 보쌈을 당해 사라진 과부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간 피해자가 되기에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비난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연하의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사내들은 진우가 고용한 마을 장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연하를 멍석으로 말아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거칠게 다루는 듯 보였지만 사실 멍석 안쪽에는 연하가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솜니불이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연하의 형식적인 비명이 밤 공기를 가릅니다. 하지만 그녀를 업고 달리는 사내의 등 뒤로 연하는 아주 짧은 순간에 한숨을 내뱉습니다. 이제 이 담장을 넘으면 그녀는 죽은 남편의 아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이름 모를 남자의 보쌈당한 여인으로 새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은밀한 작전이 순탄하게만 흘러갈 리 없었습니다. 보쌈군들이 마을 어귀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 무렵 숲속에서 횃불 수십 개가 동시에 켜지며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깨서라. 감히 어디라고 남의 가문 귀한 며느리를 업어가려 하느냐. 횃불을 들고 나타난 것은 연하의 시댁 가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섯을 퍼런 낫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과부가 된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수절하기를 강요했던 시댁 식구들이 이 위장 납치를 눈치채고 매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을, 며느리를 당장 내려놓지 못할까. 시아버지 박정수의 고함과 함께 시댁 식구 15명이 일제히 몽둥이를 치켜듭니다. 보쌈꾼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멍석에 둘러싸인 연하를 등에 업은 큰형 만복이 앞장서며 외칩니다. 형님들, 우리 목숨 걸고 달립니다. 뒤돌아보지 마시오. 3명의 보쌈꾼은 달빛 아래 산길을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뒤에선 시댁 식구들이 횃불을 들고 악을 쓰며 쫓아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고 몽둥이가 어깨를 스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순간 멍석 속 연하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신 때문에 낯선 사람들이 맞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지 깨닫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평생 죽은 사람의 아내로 살아야 하니까요. 추격전이 한 시즌을 넘기며 보쌈꾼들의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할 때 갑자기 산길 저편에서 또 다른 횃불 무리가 나타납니다. 이번엔 진우가 미리 준비한 제2팀 보쌈꾼들이었습니다. 교대할 시간이요. 부인을 넘기시오. 마치 역참의 말을 바꾸듯
지친 보쌈꾼들은 연화를 새로운 팀에게 넘깁니다. 시댁 식구들은 분노에 떨며 계속 추격하지만 신선한 체력의 제2팀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녘 보쌈꾼들은 미리 준비한 은신처인 깊은 산중의 폐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엔 이미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멍석이 풀리자 연화와 진우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봅니다. 연화 무사하오? 진우 나으리.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감격의 재회는 길지 않았습니다. 보쌈꾼 중 하나가 다급히 외칩니다. 나으리. 시댁 사람들이 관아에 고변했다는 소문입니다. 포졸들이 이 산을 샅샅이 뒤질 것입니다.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관아가 개입하면 이건 더 이상 가문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법을 어긴 중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쌈꾼들의 우두머리 만복이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나으리, 제게 묘책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하지만 조선 팔도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그게 무엇이요? 부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연화와 진우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만복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아니, 진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시체를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까지 만듭니다. 관아와 시댁 모두에게 부인이 죽었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도 부인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보쌈의 두 번째 단계, 가짜 장례식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당시엔 이것이 보쌈당한 여인을 완전히 사회에서 지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우는 고민에 빠집니다. 연화를 죽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녀의 부모 친척들은 영영 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소. 그렇게 합시다. 그날 밤 보쌈꾼들은 기괴한 작업에 착수합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에 임시 무덤을 파고 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관 안에 들어갈 시신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마을에 충격적인 소식이 퍼집니다. 박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네. 보쌈꾼들에게 끌려가던 중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동약을 먹었다더군. 이 소문은 진우 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산중에서 발견된 시신을 보고 경악합니다. 관 속에는 연화와 비슷한 체구의 여인 형상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도구로 검게 변해 알아보기 힘들었고 연화가 입던 옷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신의 정체는 밀랍과 헝겊으로 정교하게 만든 인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장례용 인형 제작 기술이 있었는데 보쌈꾼들은 이를 악용한 것입니다. 도구로 변색됐다는 핑계로 얼굴을 검게 칠의 정체를 숨겼고 관속 깊숙이 안치해 자세히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정수는 관 앞에서 오열합니다. 며느리가 죽다니. 가문의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는 서둘러 장례를 치르고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묻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관아에서는 포졸들이 산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보쌈 사건의 주범을 잡으라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사건은 급격히 축소됩니다. 보쌈범들을 잡는다 해도 이미 죽은 여인을 되살릴 수 없으니까요. 가짜 장례식이 무사히 치러지고 가짜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쌍한 박씨 부인을 애도하며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장례 3일 후 연화의 친정어머니가 딸의 무덤을 찾아옵니다. 백발의 노모는 하염없이 무덤 앞에서 울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 딸아, 어미가 너를 그 집에 시집 보낸 게 죄다. 내가 진우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미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이 말을 숨어서 듣던 연화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진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억지로 시집을 보냈을까요? 노모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진우는 좋은 아이지. 하지만 너무 가난했어. 과거에 몇 번이나 떨어지고. 어미는 내가 굶주리며 사는 게 견딜 수 없었단다. 그래서 부잣집으로 보낸 건데. 연화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립니다. 어머니도 진우도 자신도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가난과 신분 그리고 조선의 냉혹한 법이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진우에게 고백합니다. 나으리,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속이고 마을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며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제가 원하던 삶일까요? 진우는 당황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한다고? 연화, 무슨 소리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오? 이제 와서. 아닙니다. 도망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서자는 겁니다. 관아에 가서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죽지 않았고 보쌈당한 것도 제 뜻이었으며
진우 나으리와 함께 살고 싶다고. 진우와 보쌈꾼들은 경악합니다. 그건 사형을 자청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열흘 후 관아 앞마당에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죽었다던 박씨 부인이 살아서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곤장을 맞은 채 끌려온 진우와 보쌈꾼들 그리고 연화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사또가 나무라듯 묻습니다. 박씨 부인, 그대는 시댁 법도를 어기고 보쌈꾼과 짜고 도망쳤으며 죽음까지 송해온 마을을 기만했소. 그 죄를 인정하시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요. 제가 한 부녀자의 자식은 벼슬길이 막히고 주동자들은 유배형에 처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시댁 식구들은 쾌재를 부르고 연화의 친정어머니는 기절할 듯 오열합니다. 이때 연화가 고개를 들고 사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사또 나으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선의 법은 정령 백성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올가매는 굴레입니까? 관아가 술렁입니다. 감히 사또 앞에서. 사또 나으리 들어주십시오. 저는 20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죽은 사람의 아내로 살라는 것이 조선의 법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진우 나으리를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함께 살고 싶다는 게 죄입니까? 만약 그것이 죄라면 저는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고 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부디 진우 나으리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가 꾸민 것입니다. 관아가 숙연해집니다. 연화의 절절한 호소에 마을 사람들조차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때 진우가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니요. 사또 나으리 모든 책임은 이 진우에게 있습니다. 연화를 보쌈한 것도 가짜 장례를 꾸민 것도 모두 제가 주도했습니다. 진우 나으리, 연화 이제 그만하시오. 당신은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소. 이젠 내가 책임질 차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엽니다. 본관이 이 고을을 다스린 지 10년이 넘었소.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요. 경국대전에는 분명 제가 여성의 자식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소. 하지만 그 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200년이 넘었소. 세상은 변했는데 법은 그대로인 게 옳은 일이겠소? 본관은 이 사건을 한양의 형조에 보고하겠소. 그리고 건의하겠소. 과부의 재가를 금지하는 법이 시대에 맞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고. 사또의 파격적인 선언에 관아가 발칵 뒤집힙니다. 시댁 식구들은 항의하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립니다. 하지만 사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관의 결정은 이렇소. 진우와 연화는 이 고을에서 부부로 살 수 있어. 단 진우는 향후 3년간 관직에 나아갈 수 없고 연화는 친정과 시댁 모두에게 절연당할 것이요. 그 대신 이 고을 밖으로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시오. 연화와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죽을 각오로 왔는데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진심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요. 박씨 부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되었고 그 무덤도 있어. 공식적으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 새 이름, 새 신분으로 살아가시오.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이었습니다. 법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으면서도 두 사람에게 삶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붕괴하며 돌아갑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며느리는 이미 죽은 사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연화의 친정어머니는 딸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노모가 먼저 입을 엽니다. 잘 살거라. 어미는 이제 딸이 없다. 냉정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딸을 향한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머니 앞에 큰 절을 올립니다. 어머니, 불효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알고 있다. 가거라. 한 달 후 진우와 연화는 아무도 모르는 먼 골로 떠납니다. 그들을 배웅하는 사람은 보쌈꾼들 뿐이었습니다. 나으리, 부인,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만복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요. 연화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만복에게 건넵니다. 이건 제 마지막 남은 폐물입니다. 받아주세요. 당신들 목숨을 걸고 저를 구해주셨으니. 아닙니다. 부인, 우리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조선의 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인이 행복해지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제야 연화와 진우는 깨닫습니다. 보쌈군들도 마을 사람들도 심지어 사또조차 모두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같은 처지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 모두가 조금씩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수레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듭니다. 연화는 뒤를 돌아봅니다. 저 멀리 자신의 가짜 무덤이 보입니다. 박씨 부인은 저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진우가 연화의 손을 잡습니다. 두렵소? 아니요.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선시대 보쌈을 둘러싼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보쌈 자체는 실제로 존재했던 풍습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과부를 납치한 보쌈 사건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진짜 범죄였지만 일부는 오늘 이야기처럼 합의된 납치였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특히 17에서 18세기에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당시 제가 금지법이 가장 엄격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부 개혁 성향의 관료들이 과부의 재가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조시대에는 과부도 사람이다라는 논리로 재가 금지법 완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장례식도 실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재가하려는 과부를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허수아비를 묻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법과 도덕이 너무 가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저항했던 것이죠. 조선시대 보쌈. 그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부조리한 법에 맞서 사랑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절박한 저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그 당연한 권리를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는 이유는 과거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절실함을 이해하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법을 어기고라도 사랑을 선택하셨을까요?